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다우는 물론이고 S&P 500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 폭탄 발언을 내놨지만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리며 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시장을 받쳐주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트럼프 1기 때도 경험했지만 네. 트럼프 대통령이 SNS, 지금은 이제 트위터 X보다는 본인의 그 트루스 소셜 네. 그쪽을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겠는데요. 미국 장 끝나고 우리 아시아 시장, 한국 시장으로 8시 35분 무렵에 올렸던 추가적인 관세 부과, 멕시코, 캐나다산에 25%의 관세 부과하고 중국산에도 또 펜타닐과 관련해서 10% 추가 네. 관세,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우리 시장은 영향을 받았습니다만 막상 뉴욕 증시 계속해서 상승 추세에 이어가는 흐름입니다. 아무래도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을 지명한 것이 트럼프의 강성 이미지를 어느 정도 약화시키는, 그러게요. 상쇄되는 그런 효과를 보는 것 같은데요. 또 간밤 11월 FMC 의사로 오기 있었습니다만 특별히 매파적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이 이제 문제인데요. 월요일 날 이제 급등 이후 어제 또 네. 바로 하락 마감을 해서 좀 걱정이 늘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어제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떨어졌습니다. 외국인은 양시장에서 모두 매도 우위를 나타냈고 특히 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수를 나타냈던 기관도 오후 들어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초강경 관세 발언에 대한 우려도 영향을 미쳤고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휴전 임박 소식에 또 방산주 어제 많이 떨어졌는데 특히 앨런 머스크가 또 방위비 예산 네. 감축하겠다라고 발언한 부분도 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하우머니에서는 새로 개정된 부동산 PF 제도의 내용과 또 실수요자들이 그로 인해서 어떤 혜택을 기대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BG앱을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엄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장은 오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휴전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숨을 고르나 싶었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더 강세를 보이는 우상향 곡선을 그려줬습니다. 다우지수는 보시는 것처럼 0.28%, S&P 500은 0.57% 올랐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0.63%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S&P 500과 다우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네요. 주요 종목들도 흐름 보시면 테슬라 제외하고 대형 기술주들 일제히 올라줬습니다. 애플이 0.94%, 어제 급락했던 엔비디아도 0.66% 반등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제외하고 다른 반도체 종목들은 빨간불을 켰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2%대, 아마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성장세를 근거로 투자 등급을 매수로 상향 조정한 데 힘입어서 3%대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메타도 1.49% 올랐고 테슬라는 장중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M7 중에서 유일하게 0.11% 약세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반면 일라이릴리는 경쟁사 악재에 4.5%대 급등했습니다. 그 경쟁사가 바로 암젠입니다. 비만 치료제 마리타이드의 임상 이상 시험 결과가 전문가 기대에 못 미친 것으로 나오면서 장중 주가가 10% 이상 급락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낙폭을 많이 줄여냈네요. 시총이 커서 다우지수 자체에 영향을 줬습니다. 또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 HSBC가 투자 등급을 매수해서 보유로 하향 조정한 여파로 장 초반 약세 보인 탓도 있었습니다. 우선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관련 코멘트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서 국경을 접한 멕시코와 캐나다에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 10%를 추가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관세에 취약한 자동차 그리고 엔비디아 제외한 반도체 기업들은 영향받으면서 하락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은 이미 후보 시절부터 모든 수입품에 최대 20%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는 6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해온 바 있었죠. 이 관세 카드가 새로운 뉴스도 아니고 트럼프 일기 시절을 돌아보면 이런 폭탄 발언이 실제로 구체화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걸 감안했을 때 나름의 협상 전략에 더 가깝다는 해석 내놓으면서 시장 하락은 일부 종목에 국한이 됐습니다. 발표된 FOMC 의사록 내용도 살펴보면 이번 달 통화정책회의에서 연준 위원들은 앞으로 금리 인하를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데 대체로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이유 중립금리 수준의 불확실성 때문인데요. 연준의 인플레 목표치 연 2% 수준에 맞게 중립금리도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왔는데 최근 인플레이션이 3%대 수준에서 쉽게 내려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죠. 중립금리 자체를 현재 상황에 맞게 3% 수준으로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만큼 금리를 신중하게 내리자는 의견이 이번엔 줄을 이뤘습니다. 점진적으로라는 단서가 달리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기조가 추가 금리 인하에 방점이 찍히긴 했습니다. 의사록 공개 이후에 다가오는 12월 금리 인하 확률을 살펴보면 25bp 인하가 63% 정도로 어제보다도 더 상승했고 동결 확률은 36%로 줄었습니다. 한편 11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개선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2달 연속인데요. 10월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 111.7을 기록하면서 주식시장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고용시장에 대한 평가가 더 긍정적으로 변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 잘 나가던 비트코인 급락하는 흐름 보였는데요. 한때 9만 1,000달러도 붕괴가 되면서 관련주로 꼽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경우에는 12%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단체죠 헤즈볼라가 휴전에 최종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오름세 보이던 유가는 하락으로 반전이 됐는데요. WTI 배럴당 68달러 선에 브렌트유는 배럴당 72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휴전 합의는 60일 동안 지속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장은 아무래도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보시죠.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트럼프의 내년 1월 백악관 복귀를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보조금 협상을 매듭 짓기 위해 서두르고 있습니다. TSMC에 이어서 인텔에 지급할 보조금도 확정 지었는데요. 우리 돈 11조 원 수준으로 미국의 반도체 제조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직접 보조금 중 최대 규모입니다. 다만 당초 지급하려던 액수보다는 약 8,800억 원이 줄어들었는데요. 인텔의 투자 지원과 경영상 어려움 등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애초 내년 말까지였던 오하이오주 공장 프로젝트 완성 시기는 10년 이내 설립으로 변경돼 2020년대 말까지 미뤄졌고 회사의 기술 로드맵과 수요 부진 등 경영 위기도 보조금 삭감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만 미 상무부는 이번 삭감이 인텔이 군용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 지급받는 별도의 보조금을 고려한 조치라며 경영상 어려움 때문은 아니다 선을 그었는데요. 인텔의 보조금 삭감 소식에 아직 보조금을 확정받지 못한 삼성과 SK하이닉스는 혹여 같은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 아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공급망 분리에 맞선 박람회를 열고 관세 전쟁을 예고한 트럼프 2기를 향해 견제구를 날린 가운데 화웨이도 기술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모바일 반도체에 이어서 완전 토종 운영 체제를 탑재한 새 스마트폰 메이트 70을 선보였는데요. 직접 개발한 스마트폰 OS 훅먼 넥스트를 장착해 구글 안드로이드와 완전히 작별했고요.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반도체도 1년 만에 한층 더 진화한 6나노 수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사측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모델은 세계 최초로 기지국 없이도 문자 메시지가 가능한 위성 호출 시스템이 탑재됐는데요. 최고 사양의 경우 우리 돈 180만 원을 훌쩍 넘길 만큼 비싸지만 중국 내 관심은 폭발적입니다. 애국 소비 바람까지 불면서 현재 330만 명이 사전 예약을 마쳤는데요. 트럼프 1기 당시 거센 공격에도 살아남은 화웨이, 신제품 출시를 통해 이른바 화웨이 죽이기가 실패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트럼프가 돌아오면서 업계 곳곳이 눈치 보기에 여념없습니다. 미국의 유통공룡 월마트도 예외는 아닌데요. 그간 전면에 내세웠던 다양성 정책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공식 커뮤니케이션에서 해당 용어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고요. 이에 따라 납품업체와 계약할 때는 다양성 제고를 위한 인종이나 성별을 더 이상 고려하지 않기로 하고 납품업체 융자 적격성을 평가할 때도 인구 통계학적 자료 수집을 중단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더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종평등 교육도 축소하고 성소수자 옹호단체인 휴먼라이츠 캠페인의 순위 평가에서도 빠지기로 했습니다.
그간 트럼프를 비롯해 보수 단체들은 월마트의 해당 정책이 백인과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철회하라 압박해왔는데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돌아오면서 결국 백기를 드는 모습입니다.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부상한 머스크가 진보 성향 매체인 MSNBC 인수를 고려하는 듯한 발언을 해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모기업인 컴캐스트가 MSNBC를 분사하겠다고 한 뒤 인수를 예고한 건데요. 최근 트럼프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역대급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며 머스크에게 MSNBC 매각 가짜뉴스를 전했습니다. 이에 머스크는 얼마냐 댓글을 달았는데요. 이 두 사람이 SNS에서 벌인 대화를 두고 농담을 한 것이란 해석이 일반적이지만 과거 트위터를 인수했던 당시에도 얼마인가요라는 트윗 한 줄로 시작됐던 만큼 마냥 무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앞서 머스크는 MSNBC를 완전한 쓰레기라고까지 하면서 볼썽사나워했는데 그저 친민주당 매체 길들이기인지 아니면 X처럼 정말 인수하려는 것인지 의견이 분분한데요. 일각에서는 극우 성향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의 측근들이 민간 TV와 라디오 매체를 인수해 친정부 언론으로 바꾼 사례를 들면서 머스크와 지인들이 주고받은 밈에도 복선이 깔려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미국 전기차 보조금 폐지 가능성에 휘청이던 2차 중재주에 호재가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겠다고 예고해왔지만 현실화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에 점점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인데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하면서 보조금 폐지 가능성이 더욱더 후퇴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어제 성명을 통해서 트럼프 당선인이 전기차에 대한 연방 보조금을 없애면 전기차 구매자에게 주정부 차원에서 보조금을 주겠다면서 캘리포니아의 깨끗한 공기와 녹색 일자리를 위한 헌신을 더욱더 강하게 밀어붙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맞서는 모양새인데 일각에서는 이 문제가 연방정부와의 소송전으로도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자이글이 상한가에 거래됐고 신성 델타테크가 7.31% 올랐습니다. 이어서 세방전지가 6.01%, 고려아연과 EM플러스가 각각 4.21%, 2.18% 상승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는 트럼프 당선 이후 전쟁 종식에 대한 기대감에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을 공언한 데 이어서 어제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전쟁 조기 종식 의지를 표출했기 때문인데요. 폭스뉴스에 따르면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가 한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책임 있게 끝내야 한다면서 억지력과 평화를 회복하고 이 확전에 대응하기보다는 앞질러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1월까지 이 행정부와 함께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에 의지를 갖고 있음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이 소식에 어떤 기업들이 올랐는지 보면 HD 현대건설기계와 아이톡시 모두 7%대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삼부토건이 6%대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또 이어서 SY스틸텍, HD 현대인프라코어 모두 4% 넘게 올랐습니다. 항공주가 격포제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무비자 입국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힌 데 이어서 어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휴전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나온 것도 유가를 끌어내리면서 모멘텀으로 작용했습니다. 항공사는 유류비가 전체 영업비용 중 3분의 1에 달하기 때문에 유가 하락은 실적에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증권가에서도 대한항공의 경우 주가가 원유 가격의 전년 대비 상승률에 동행 또는 후행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서 유가가 월 평균 $70를 상회하지 않는다면 주가에 나쁠 곳이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EU 집행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심사를 이번 주 중에 완료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것도 항공주의 호재로 작용했는데 만일 최종 승인이 이뤄지면 대한항공은 2020년에 아시아나항공 인수 의사를 밝힌 지 4년 만에 합병화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기대감에 상승한 기업들 보면 진에어가 9.84%, 대한항공이 4.34% 올랐고요. 티웨이항공이 4%대, 또 에어부산과 아시아나항공이 3%대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어제 방산주는 미국발 악재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대선 전부터 일론 머스크는 연방정부 예산 감축을 언급해 왔었는데요. 어제 머스크는 자신의 X 계정에 F-35 전투기는 비싸고 복잡하면서 어느 곳도 뛰어나게 자라지 못하는 기체가 됐다면서 전투기의 성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를 보고 머스크가 F-35와 관련한 비용을 대거 삭감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면서 방산주들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휴전 협상에 합의하면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방산주에 어제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어제장 마감 상황 보면 현대로템이 13.17%,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11% 떨어졌고요. 통상과 LIG 넥스원이 8%대, 또 코츠테크놀로지가 7%대 낙폭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어제부터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추워진 날씨처럼 우리 시장 온도도 떨어졌습니다. 어제 양지수 일제히 하락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부과 예고가 증시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관세 이슈가 불거졌을 당시에 한국 증시가 굉장히 타격을 받았었는데요. 이번에도 트럼프의 입에 의해 변동성이 높아진 장세가 시작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 투자 포인트들 체크하시죠. 양 지수 모두 0.5%대 약세 기록했습니다. 코스피가 0.55% 반락해서 2,520.36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추가 상승하나 싶었지만 결국에는 0.53% 내리면서 693.15포인트였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날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는데 한국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경계 심리가 나타났습니다. 수급적으로는 개인만 사는 장세였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메이저 수급 주체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341억 원 순매도했고 기관도 2,386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면서 지수 하락을 야기했습니다. 개인만 홀로 1,871억 원 순매수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팔았습니다. 2,082억 원 매도 우위였고요. 반면에 기관이 165억 원 순매수, 개인이 1,949억 원 사자세를 기록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반도체는 선방했지만 2차 전지와 바이오 대표주가 반락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0.7% 가까이 올랐습니다. 외국인 순매수가 7거래일 만에 들어온 점이 긍정적이었고요. SK하이닉스도 강보합 순이었습니다. 현대차가 2%대 상승세 시현했고 기아가 강보합, 네이버가 1%대 강세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은 3.2% 조정을 받았습니다. 미국 전기차 보조금 폐지 후퇴 전망에 장 초반은 올랐지만 결국에는 내리막길을 걸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3% 내리는 등 제약 바이오 쪽이 부진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헬스케어 쪽에 투매가 나오면서 대형주들이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시총 1위 알테오젠, 최근에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타며 지수 전반을 흔들고 있는데요. 어제는 10% 이상 급락하면서 종가가 다시 30만 원 선을 하회했습니다. 더불어서 HLB가 3% 가까이, 리가켄바이오가 5%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삼천당제약은 아예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2차 전지 대형주인 에코프로비엠이 1.2%, 엔캠이 7% 가까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에코프로는 자회사의 삼성 SDI 전구체 공급 계약 소식에 0.6%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클래시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소폭 올랐습니다. 환율은 내렸습니다. 정기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4원 내린 1,398원 2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부가 언급에 장 초반엔 1,400원 선 위로 올랐다가 10원 가까이 반락했습니다. 이후 야간 거래에서도 달러 인덱스 반등에 연동되지 않고 더 떨어졌습니다. 외환 당국이 환율 안정 의지를 드러내자 경계감이 지속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새벽 6시 기준 역외 환율 1,397원 선입니다. 오늘 외환 시장 소폭 약세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영향을 줄 뉴스와 증권가 리포트도 체크하시죠. 오늘은 무역전쟁과 대왕고래, 삼성그룹 관련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부가 언급에 전 거래일에도 미중 무역전쟁 수혜주들이 부각됐었는데요. 히토류 관련주는 어제장에서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간의 거래에선 약세를 보인 점 참고하시고요.
그 외의 수혜주로는 철강과 대두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미중 무역 전쟁 심화 가능성이 커진 만큼 이들 섹터까지 영향을 받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빅 이벤트가 있는 대왕고래 관련주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오늘 정부가 개발전략회의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시추 계획을 최종 검토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추 계획이 승인될 전망인데요. 대왕고래 테마 모멘텀이 커질지 아니면 세론이 나올지 보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삼성그룹이 정기 사장단 인사를 단행할 전망입니다. 한종희, 전영현 양대 부문장 투톱 체제를 이어가는 가운데 반도체 부문 사업부장 중심으로 쇄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모두 유임됐던 삼성 디스플레이와 삼성 SDI, 삼성전기 등 주요 전자 계열사 사장들이 일부 이동할 수도 있어서 삼성그룹주 주가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증권가에서는 올 연말 배당주를 저점 매수하는 전략을 추천하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하나증권은 보통 12월은 고배당주 배당락 우려를 반영하며 배당주가 약한데 1월로 넘어가면서 추세적인 강세를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배당주의 계절성을 이용해서 12월에 배당주를 저점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고배당의 수익 전망치가 상향되고 주당 배당금이 상향되고 자기자본 이익률이 높아서 향후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을 제시했습니다. 삼성증권과 한국금융지주, 현대글로비스, 골프존, 키움증권, 현대지에프홀딩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현대그린푸드, 한전 KPS 등을 제시했는데요. 찬바람 불 때 생각나는 배당주들도 체크하시죠.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드론주가 강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드론이 군사기술의 미래라고 강조를 하면서 향후 수혜 기대감이 주가에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장까지 강한 흐름 이어갈지 지켜보시죠. 우리 시장 어제는 트럼프 관세 경고에 유독 민감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시장 트럼프의 발언을 뒤로하고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 수급과 환율 등을 포함해서 시장 흐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4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유튜브와 SBS BG앱에서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을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와 뉴스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미증시는 달리네요. S&P 또 최고치를 경신했고 지금 7천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뭔가 전반적으로 그 스쿼트 퍼센트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 하단을 굉장히 강하게 받쳐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장 열리면서 네. 환율이 NDFC보다 강하게 시작해서 제가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예. 그게 보니까 타이밍이 묘하네요. 이분은 그거 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전 8시 35분이니까 뉴욕 시간이나 그쪽으로는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저녁 6시 그렇죠. 35분인데 미국 장 다 끝나고 나서 그 저녁 먹을 시간에 트럼프 당선인이 이게 트루스 소셜에 올린 거 아닙니까? 이제 관세 얘기 올렸는데 근데 왜 그 스콧 베센트 지금 재무장관 지명자가 예전부터 그 관세 관련해서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용일 거다라는 얘기를 한 게 이해가 되네요. 조금 저는 한번 살펴보니까 펜타닐이 주로 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중국에서 밀수되는 거. 마약이죠. 화학 재료로 마약이고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기 뭐 펜실베니아주,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렇게 좀비처럼 네, 펜타닐 좀비라고 하죠. 펜타닐 그 후유증인데 이거 전혀 약속을 안 지켰다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재밌는 문구가 있네요. 어떤 문구였어요? Until such time as they stop. 그 어쨌거나 이런 펜타닐을 막 보내고 하는 이걸 멈출 때까지는 이제 관세로. 10% 추가로 부과하겠다. 취임 전이라도 네. 캐나다 무슨 멕시코 쪽에서 들어오는 그런 불법 마약이나 이민자. 불법 입국 이런 네. 게 줄어들고 중국산 펜타닐에 대해서도 개선이 보이면은 그런 것들이 아마 시장에서 뉴욕 증시가 저거 뭐 그렇게 두려워할 만한 메시지는 아닌 것 그러니까 같다. 실제로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보다는 그 전에 이런 게 개선이 되면은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바람에서 나오는 협상 카드다, 협상 협상 전략이다. 카드다. 예. 자꾸 저도 이렇게 우리 국내 언론 이렇게 뭐 컨텐츠 보다가 너무 트럼프 대통령 갖다가 우습게 보는 어떤 농객들이 있으신데 네. 저는 좀 조심들 하셨으면 싶어요. 이분이 아마 그 농객들보다는 훨씬 머리 좋은 분일 겁니다. 미국 대통령을 2번 하는 사람인데요. 함부로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네. 타이밍도 좋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뭐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게 막 올라가잖아요. 뭔가 기대감이 있는 미국 거죠. 사람들 좋은 겁니다. 자기들이 원했던 지도자가 뽑히니까. 네. 자, 저희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 모시고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예, 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예, 지금 뭐 미국장은 너무 잘 가고 네. 이거 뭐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러면서 또 도취될까 또 조심스러운 거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무슨 뭐 저 누굽니까 캐시우드가 네. 우리 돈으로 9억 원 기본이다 비트코인 그런 얘기하고 10만 불 뭐 네. 곧 찍을 것 같고 이랬는데 이게 지금 고점 대비 거의 10% 가까이 밀리니까 그렇죠. 네. 네. 이 시장이라는 거에서 함부로 얘기하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미국은 너무 잘 가요. 그렇죠. 네. 네. 뭐 잠깐 한번 보면요. 네. 네. 어제 같은 거 다우지수도 뭐 사상 최고치 다시 또 경신을 그렇- 했고요. 예. S&P도 6천 넘었습니다. 넘어가면서 또 네. 사상 최고치. 네. 나스닥도 뭐 거의 사상 최고치 다시 한번 또 대트라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미 다 3대 지수가 고점을 확인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천장이 뚫린 만큼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네. 뭐 일단 천장이 뚫리면 매물대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계속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보는 것은 다른 것보다 뭐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겠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의 어떤 추세는 계속 변함없이 견고하다. 어떤 추세를 제가 말씀드리냐면 항상 첫 번째가 이제 경기 연착륙이죠, 벌써. 지금은 누가 뭐 경기 침체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드랜딩 얘기는 이제 쑥 들어갔네. 이제 싹 사라졌어요. 예, 예. 뭐 연착륙이냐, 노랜딩이냐, 예. 아니면 무슨 요즘 이제 골디락스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예.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25bp가 예. 10에 18에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지금. 통화 완화 정책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3분기 기업 호실적도 발표가 됐고 4분기 가이던스도 사실 괜찮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기본이 베이스의 추세가 깔리니까 거기에 지금 트럼프의 어떤 그 규제 완화 수혜주 제가 계속 규제 완화를 말씀드리거든요. 네. 트럼프의 기본적인 산업 정책은 규제 완화입니다. 예, 그거에 관련돼 있는 이제 수혜주들이 지금 계속 기대감의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말 가면서 지금 이제 소비 확대, 특히 네.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불프까지 이제 이어지면서 소비 확대 수혜주들까지 지금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시장을 보시면은 여기 업종들이 계속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네.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보시면은 뭐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 휴전 협상 타결 임박 소식이 있으니까 국제 유가도 그렇고 금 가격도 좀 조정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뭐 연준 의사력도 뭐 12월 기준금리나 신중한 접근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시장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네거티브한 뉴스들이 글쎄, 조금 있었어요. 좀 그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업종별로 보면은 다 전반적으로 상승을 가는데 종목 내에서 좀 차별화가 됐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대형주들은 사실 어제는 많이 갔거든요. 그런데 그렇더라고요. 중소형주 단에서는 그렇게 크게 올라오지 못하니까 전반적으로 추세가 유지가 되면서 트럼프의 규제 완화 수혜주, 그다음에 연말 소비 확대 수혜주 이것은 계속 지금 연말까지 시장을 끌고 가는데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래서 조그만 악재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시장에서는 이 정도는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 분위기가 아닌가. 네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좀 전에 나온 속보가 지금 미국 무역 대표부의 제이미슨 그리어를 지명할 예정이다. 예전 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일기 때 그 당시 그
라이트하이즈 아니었나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 비서실장이었어요. 아, 그래요? 예, 제이미슨 그리어가 비서실장이었어요. 맞아요. 최측근, 그래요? 예. 어허. 예, 최측근이고 비서실장이었고 음. 요번에 이제 지명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분은 제가 잘 모르겠네. 공부 좀 하겠습니다. 저도 방금 챗 GPT한테 물어본 거예요. 챗 GPT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예, 뭐 한국 플랫폼법에 대해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규제다라는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대요. 예, 그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좀 더 봐야죠. 예. 맞아요. 한번 USTR 네. 무역 대표부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아요. 무역 대표부. 네네네. 무역 대표부의 대표로 이제 아마 자유무역주의 쪽을 되게 강조를 좀 하시는 분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규제 완화, 네. 특히 각국의 이제 무역 관세 장벽 이런 것들을 반대로 이제 미국에 좀 유리하게 아마 미국 우선주의는 기본적으로 깔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상대국들의 어떤 무역 관세 장벽이라든지 이런 것 부분들에 되게 좀 단호하게 좀 그 입장을 취하시는 분은 제가 좀 알고 있거든요. 예, 지금 좀 전에 나온 내용도 그러니까 이전에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게 이제 우리나라 그 플랫폼법에 그쵸. 대해서 미국 기업을 오히려 규제하는 거다 이게. 네. 예, 지금 차별하는 아마 규제다. 지금 나중에 또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네. 지금 뭐 AI 쪽에서 인프라를 구축해주고 있는 그렇죠.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막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번에 이제 미국 내에서는 규제 완화가 좀 많이 될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 반대로 이제 무역 경쟁이죠. 예. 결국 이제 EU라든지 예. 아니면 중국, 일본 이런 쪽하고 AI 뭐 액트 산업법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플랫폼 회사들 특히 이제 네. 이런 회사들에 대한 이제 그 규제법을 다 지금 EU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예. 예, 아마 그 법을 제가 보기에는 아마 트럼프 쪽에서 좀 노리고 있지 않나. 왜냐하면은 이미 이제 EU 같은 경우도 집행위원회에서 네. 이제 AI 액트라는 이런 이제 규제법을 이미 이제 시행을 지금 준비를 해갖고 2025년,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반독점법에 걸려갖고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리 가서 다 캐치를 할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한국도 마찬가지로 네. 이제 AI 이제 규제법 이런 것들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게 사실은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카카오라든지 예. 이런 플랫폼들이거든요. 예. 네. 그런 데 대한 아마 사전에 규제 완화를 미리 좀 깔고 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인선 내용이 나옵니다만 대표님 제가 받는 느낌은 네. 트럼프 당선인이 네. 집권 2기에 하고 싶은 거는 진짜 하고 싶은 거는 이제 미국 그 마가 슬로건에 맞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인데 적어도 시장 쪽이나 금융 쪽, 네. 경제 쪽은 보니까 훨씬 유연해졌다는 느낌이네요 저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성 이미지를 갖다가 네. 재무장관이 됐건 지금 말씀하신 USTR 대표가 됐건 그런 식이고 오히려 이제 주력하고 싶은 거는 그쪽 아닌가 싶네요. 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갖다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앉힌거나 네. 지금 뭐 법무장관이 몇 개체에서 다른 또 플로리다 법무장관 했던 여성으로 또 바뀌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렇게 미국 사회에 어떤 그런 요런저런 어떤 골마 있는 부분을 갖다가 수술하고 싶은 게 더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이 1기 때는 처음에 조금 걱정을 하다가 나중에 오르긴 했습니다만 근데 당선 이후에 흔들리지가 않네요. 그렇죠. 미국 장이. 맞습니다. 네. 저도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사실 이제 지금 1월 22일에 1월 20일 날 이제 취임인데, 취임인데 네. 그 전에 지금 얘기하는 게 1월 20일 취임식 날 뭐 한 40개가 넘는 행정명령. 행정명령을 네, 사인하겠다. 설명하겠다. 예. 아침부터 이제 식사하시고 이제 계속 계속 사인하셔야 되는데 사인하겠네요. 예. 그런데 지금 그 사인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와중에 인선을 하는 거 보면은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살짝 보면은 네. 일단 뭐 정부 효율부 공동의장이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규제 완화를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네. 거기에 이제 뭐 일론 머스크라든지 비백 라마스와미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계 미국인이에요. 네네. 이분 같은 경우는 극단적 과소 정부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공무원들을 지금 뭐 연방 정부의 뭐 90%를 없애고 다 AI로 그러니까 대체했잖아요. 뭐 예산 네. 사건이 계속 나오네요. 그렇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부통령 같은 경우 저희가 JD 벤스 분을 뭐 보면서 뭐 흑수저 뭐 어쩌고 이런 예. 말씀하실 때 그거보다는 제가 봤을 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기술 가속주의자예요.
기술 가속. 예, 뭐 어떤 거냐면 피터 틸과 마찬가지로 예. 어떤 거냐면 기술을 테크놀로지를 이 균등하게 아니면 천천히 이 발전시켜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네. 아니면 반대로 일단 기술을 끝까지 밀어붙이면은 그 기술이 전반적으로 사회의 공동 번영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기술 가속주의자들이에요. 뭔가 기업 규제가 굉장히 완화될 그렇죠. 가능성이 규제가 이걸 다 막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예. 그럼 규제를 다 완화시켜갖고 기술을 끝까지 밀어붙여보자. 뭐 지금 저희가 테크놀로지 쪽에 문제가 되는 게 휴머니티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정보를 누가 독점하는지 막 이런 문제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는 거죠. 그다음에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 같은 경우도 이분도 사실은 기존에 이제 재무장관 분들 보면 옐렌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분들 보면은 사실 학자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경제 전문가들이에요. 근데 이분은 금융가거든요. 예.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상무장관 같은 하워드 루트닉도 같은 경우도 켄터 피트제랄드 금융사 대주주예요. 이분도 금융가거든요. 월가 네네. 출신이죠. 예. 예. 이분은 더 재밌는 게 피트제랄드 같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US 테더 같은 그런 역의 스테이블 코인을 관리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중국 기업들의 미국 증시를 통해서 미국 증시 상장을 통해 이익을 많이 보는 회사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 계속 금융 쪽 관련돼 있는 분들, 그다음에 규제 완화가 관련돼 있는 분들, 그다음에 혁신적인 앙트러프너십을 이렇게 관련을 하는 이런 분들이 지금 계속 여기에 인선이 되다 보니까 네. 기존하고 틀리게 일단 이번에 확실하다. 규제 완화, 특히 이제 AI하고 로보틱스 쪽, 네. 그다음에 금융하고 코인, 그다음에 뭐 정유라든지 환경문 이런 쪽에서 규제 완화는 확실히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확실히 심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인선이 아니라 이제 1월 22일 이제 그 출범 전까지 아마 최소한 연말까지는 그 기대감이 계속 산업별로 영향을 좀 받아갖고 이 시장을 계속 이끌고 갈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이제 취임하고 나서는 그다음부터 정책적 효과를 봐야 되죠. 왜냐하면 1월 20일 날 뭐 40개 법안 행정위원 서명하면은 제가 봤을 땐 최소한 3개월에서 한 4개월 정도면은 인플레이션이 뭐 완화된다든가 아니면 예. 재정 적자가 뭐 감소한다든가 이런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예. 그걸 지켜보는 것은 한 1분기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저 연준이나 22 뭐 이런 쪽에서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네. 우리 앞으로 정책을 이렇게 갈 거야. 금리는 대충 이런 식으로 뭐 움직여 갈 거야. 저 짐작하라고. 네. 근데 이제 정치판에서도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트럼프 방식이 이게 포워드 가이던스 아닙니까? 네. 지금 아직 뭐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만 벌써 이렇게 해서 취임 전에 자기가 원하는 구도로 이렇게 준비되게끔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어차피 이번이 이제 그 같은 경우에는 4년 임기시잖아요. 네. 그래서 2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상원하고 하원이 다 레드 수입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네. 일기 행정부 때하고 사실 틀려요. 이번에 이제 법률이라든지 아니면 할 수 있는 것 여지가 지금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상원 하원이 레드 수입인 2년 이내에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규제 완화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미적거리면 끝이 밑도 끝도 없거든요. 네네. 대부분의 행정부들 보면은 집권하고 나서 이렇게 규제 완화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행정부 들어간 다음에 그때부터 검토를 시작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은 자기 말기 때나 돼서 뭐 법안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트럼프 이제 행정부 2기 행정부가 보여주는 게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어느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캠프가 한 3개월 동안 그냥 인선 누구 하냐 그것만 갖고 끝나는데 여기는 인선과 동시에 어떤 정책을 왜 하고 이쪽에 누구를 인선을 하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시장에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그 시그널이 이번에 제가 봤을 때 되게 긍정적으로 좀 시장이 받아주는 거 아닌가. 뭐 금융 전문가들이 벌써 재무장관 그다음에 상무장관이 다 지금 포진하기 네,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선 의도도 확실하게 읽혀져요. 네. 메시지가. 아, 저 부서에 저 사람을 임명했다? 네. 뭘 하겠다 하는지가 어느 정도 맞습니다. 감이 잡히는. 네. 아니 그럼 이런 식으로 기업 규제가 완화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사실 뭐 AI 관련 기업이라든지 빅테크 기업들이 좀 수혜가 예상될 것 같은데 네네. 오히려 지금 자산운용사에서 뭐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지금 올해 시장 상승 이끌었던 게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인데 이쪽을 좀 비중을 줄이라고 한단 말이죠. 이거 단순히 많이 올라서예요, 아니면 뭐라고 봐야 돼요? 저는 맞다라고 보고요. 그 비중을 줄이는 게 맞다. 좀 줄이는 게 맞다. 맞고.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 이제 규제가 완화가 되면은 네. AI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요. 이런 M7은 다 네. 혜택을 보는 게 아니냐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아까 뭐라 하나 말씀드리면은 사실 이제 이게 행정부 지금 기대감에 오는 것은 테슬라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아마존은 이제 연말 소비 확대 이제 수혜주로 이제 올랐고 네. 나머지들은 그렇게 뭐 크게 오르지는 못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 보는 것은 뭐냐면 AI 산업에 대해서도 차별화가 될 거다. 일단 가장 큰 게 테슬라하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네. 다른 것보다 이제 중국과의 경제 갈등이 있거든요. 네네. 그럼 중국에서의 어떤 앞으로 이제 중국도 당연히 이제 보복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테슬라라든지 애플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매출 비중이 거의 30에서 30%가 넘어가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다 급감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일단 우려감이 가는 거죠. 네, 네. 두 번째, 왜냐하면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로보틱스라든지 ESS, 에너지 세이빙 시스템에서도 이제 매출이 나오지만은 사실 전기차 판매가 전체 매출의 80%가 넘어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들이 규제 완화로 올라오려면 시간이 2, 3년은 걸린단 말이죠. 그렇다면 당장 전기차인데 이렇게 보면 애플이나 지금 테슬라나 마찬가지예요. 중국에서 매출 비중이 확 준다. 이랬을 경우에 일단 타격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많이 보는 데가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네. 네. 다른 것보다 지금 이번 행정부가 눈에 보이잖아요. 예. 하이엔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중국 기업 쪽으로. 그렇죠. 특히 예. 이제 중국 분야에 대해서. 예. 이제 그런 부분이 또 얘기 나오니까 그럼 엔비디아는 뭐 좋은 기업이죠. 당연히 좋고 매출도 많이 확대할 수 있는데 문제는 중국에 대한 매출이 사실은 이제 직접적으로 지금 수출을 못 하고 사실 네. 엔비디아가 네. 이제 법 때문에 사실 이제 한번 돌아서 들어가거든요. 어허, 대부분 다. 어허. 그게 한 25% 정도가 돼요. 그 매출이. 정도나 됩니까? 그 정도가 됩니다. 오. 그러니까 어떤 이제 우스갯소리로 인도네시아 모 회사는 이제 엔비디아의 그 호퍼 같은 걸 사갖고 예. 그걸 중국에 팔아요. 그 그러면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 레벨 가리 20% 수익이 라벨 가린가? 이렇게 치워갖고 예, 예. 20% 수익이 난답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이게 암시장이죠. 암시장. 예. 근데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만약에 하게 되면은 그것까지 이제 다 지금 컨트롤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미국에서. 네,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이제 AI 반도체들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매출이 돼서 중국과 어떤 경제 갈등에 의해서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그다음에 메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구글 같은 회사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국내적으로 이제 뭐 반도법적 때문에 시끄럽긴 해요. 네, 근데 예. 그 부분들은 이제 뭐 규제 완화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EU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중국 내에서 AI 규제법들을 지금 계속 끌고 가는데 예. 만약에 미국과의 이제 이 경제 갈등이 커지면은 예. 이 회사들에 대한 규제가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저희가 구글이 미국 내 50개 이제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어요. 뭐 네. 엄청난 거죠. 네. 근데 해외에 지금 갖고 있는 게 15개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더 이상 못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M7보다는 M7에 있는 AI 종목보다는 같은 AI지만은 규제 완화 플러스 뭐 내수뿐만 아니라 글로벌로 확대될 수 있는 것은 AI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AI 시스템, 그다음에 AI와 관련돼 있는 이제 자율주행 같은 로보틱스 네. 이쪽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팔란티어라든지 뭐 팔란티어도 근데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죠. 네. 스노우플레이크, 그다음에 서비스나우, 네댓, 네. 거기다 이제 HP 엔터프라이즈, 아니면 뭐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같은 이런 전반적인 자율주행에다가 시스템까지 다 구축을 한다면은 일단은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는 게 더 맞지 않는가. 아하. 근데 시장에서 보는 것은 AI를 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예, 예. 내부적으로 차별화를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봤던 M7이 갖고 있던 이런 역량이 줄어든다라기보다는 더 확대되기가 조금 네거티브하게 본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미국이 이제 AI 규제 완화 가장 혜택을 보는 데가 AI 어플리케이션하고 노브틱스, 그다음에 AI 시스템 이쪽 기업을 먼저 보시라고 저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아니 팔란티어 테크가 보니까 올해 4월 달에 한 20달러인데 지금 간밤에 또 올라가지고 지금 65불을 넘어서고 있거든요. 네. 근데 더 이제 상승 룸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직 안 오른 회사들도 많아요. 팔란티어 테크 말고도. 네, 뭐 스노우플레이크라든지 예. 이제 넷웹이라든지 서비스나우라든지 네네. 그다음에 HP 엔터프라이즈 이런 뭐 전반적인 회사들 다 보시면은 제가 이제 하나 이제 보신다면은 아이쉐어즈 AI 앤 로보틱스 ETF가 있어요. 네. 예, 미국에요. 예. 그 ETF는 아직까지도 보면 고점을 뚫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바닥에 있습니다. 예. 네. 예. 그걸 한번 보셔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소위 말하는 그 M7 그런 쪽이 막 땡길 때는 다른 종목들, 다른 업종들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지수만 막 확 올라가고 어떨 때는 뭐 2% 가까운 지수가 그 정도의 폭발적인 지수 상승세는 아닌데도 그렇죠.
다른 쪽으로 쑥 같이 올라가면서 맞습니다. 잔잔하게 올라가는. 네. 그러니까 규제 완화가 제가 뭐 가장 먼저 네. 말씀드린 게 AI와 로보틱스지만 그 두 번째는 금융하고 코인 시장이에요. 코인도 어차피 금융으로 지금 관리를 예, 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융시장도 보시면은 뭐 과거에 이제 상업은행들이죠. 예. JP모가 이런 회사들이 이제 금리가 상승하니까 예. 넷 인터레스트 마진이 올라가니까 이제 주가가 막 올라갔는데 요즘 올라가는 금융들 보면은 이제 블랙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찰스 수압이라든지 예. 아니면 이제 저희 쇼파이 테크놀로지라든지 어떤 쪽이냐면은 코인 시장에서 코인 실물 ETF를 만들었다든가 아니면 M&A라든지 이런 과거의 규제 때문에 예. 2023년도 저희가 지역은행 파산 나고 나서 그다음에 규제가 엄청 낮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투자 쪽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쪽에 규제 완화되고 코인 쪽 시장에서 ICO도 이제 만약에 규제 완화되면 이제 이게 풀린다 그랬을 경우에는 네. 가장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금융주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금융주 중에서도 상업은행 쪽이라든지 보험 쪽이 아니라 투자은행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한 이제 핀테크 그룹 같은 데들. 왜냐하면 그런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이제 코인 결제 같은 것들을 하고 시스템을 다 구축을 해놨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쪽에 가상화폐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규제 완화가 되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되게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요즘 오르신 거 보면 금융주가 계속 올라요. 맞아요. 예, 코인 관련돼 있는 뭐 주도 뭐 물론 어제하고 이제 좀 그저께 이틀 좀 숨고르기긴 내리긴 합니다만, 했지만은 지금 뭐 계속 신고가예요. 뭐 라이어 플랫폼이라든지 아니 코인베이스 글로벌이라든지 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마이크로 이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는 네네. 뭐 계속 늘려가고 있죠. 유상증자를 해갖고 예. 코인을 뭐 5만 개를 더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미 예. 30만 개를 갖고 있는데 예. 뭐 5만 그러니까. 개 더 사서 35만 개 맞추겠다. 예. 이 정도니까요. 그렇게 보면 이제 결국 규제 완화라는 게 물론 당연히 이제 다들 그 얘기는 하세요. 트럼프 이제 당선자가 자기도 코인을 갖고 있고 일론 머스크는 도지코인을 갖고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코인을 키우는 게 아니냐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코인 산업 자체도 여태까지 연준 하에서 규제가 되게 컸었거든요. 예. 그 부분을 또 풀어주면서 글로벌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나머지 보시면 이제 일기 때 봤던 뭐 정유주라든지 뭐 방산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항공이라든지 아니면 우주항공이라든지 뭐 이런 쪽들도 이제 규제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제를 다 풀어주면서 산업재까지 해서 올라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업종들만 지금 가고 있어요. 잘 보시면은.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규제 완화 수혜주가 그동안 계속 억눌려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아마 다 해소되는 데까지는 연말까지는 가야 된다. 저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미국장 지수가 다 좋았던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기서 뭐 구성 종목 중에 엔비디아 오르고 대부분이 빠지는 바람에 자막에도 나옵니다. 한 1.2% 밀렸긴 한데 지금 반도체도 반도체이고 삼성전자도 궁금하지만 지금 대표님 어제 네. 놀랍네요. 현대 로템이 13.2%, 네. 하나 에어로가 11%, 네. 하나 시스템이 10%. 네. 이 전부 이게 짱대 음봉이 나와버렸는데 네, 네. 예상했던 거잖아요. 아니 사실 전쟁 끝나면 일단 떨어진다고 다 예상을 했던 거잖아요, 이거. 근데 어제 그 내용이 있었나요? 그거보다 이제 전쟁이 예. 일단은 첫 번째가 이제 중동 지역에서 네. 이스라엘하고 그다음에 헤즈볼라하고 예. 휴전한 협상 이제 서명이 거의 예. 임박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얘기를 했어요. 자기 취임하는 날 다음 날 24시간 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겠다. 예. 전쟁이 끝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떤 게 나오냐면 재래식 무기에 대한 수요는 감소합니다. 예. 뭐 더 산다라고 얘기하는데 전쟁 끝났는데 누가 재래식 무기를 하겠습니까? 일단 그래서 사실 국내 같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자주포라든지 아니면 저 탱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도 이제 이 재래식 무기에 대한 수출이 되게 강했거든요. 네. 예, 강한 거고 저는 이제 일단은 뭐 당분 잠깐 조정은 좀 받을 거예요. 조정은 받을 건데 반대로 이제 조금 이제 덜 빠진 데가 보면 LIG 넥스원이라든지 하나오션이라든지 왜냐하면 LIG 넥스원 같은 게 이제 미사일이잖아요. 예. 하나오션은 잠수함이니까. 예. 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이제 미국에 이제 이미 바이든 행정부터 시작을 해갖고 트럼프 예. 행정부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방산이잖아요. 예.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면 방위 산업을 지금 새롭게 또 구축을 할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뭐냐면은 우주 항공 관련돼 있는 이제 방위 산업하고 그 다음에 AI를 접목한 로보틱스라든지 네. 드론이라든지 로봇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전쟁 양상이 이제 바뀐다는 거죠. 이번에 예. 벌써 겪었기 예. 때문에. 실제 예. 일론 머스크가 유인 전투기 쓸모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맞습니다. 하니까. 헬리콥터가 이제 필요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 드론이 가는데 헬기가 굳이 갈 필요가 없죠. 그 비싼 헬기 뭐 1조 원짜리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 지금 무인기 값어치가. 시대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제 얘 하나 열린다면 이제 미국 공군이 아이온큐하고 이제 8월달에 협약을 맺었어요. 아이온큐 예, 양자 컴퓨터 예, 만든대요. 근데 여태까지 이제 공군 쪽에서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이어서 이거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보는 것은 공군이 AI하고 양자 컴퓨터를 결합해 갖고 예. 우주 방위 시스템을 다시 구축하겠다는 거야. 네. 그 안에 뭐 전투기가 됐든 뭐 미사일이 됐든 뭐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양자 컴퓨터라든지 AI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 보면 다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자율주행 로봇입니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는 사실 약간 좀 그 얘기 들으면서 좀 소름 돋쳤던 게 저희가 터미네이터 영화를 보잖아요. 예. 네. 거기에 스카이넷이 나와요. 그러죠. 그겁니다. 그겁니까? 양자 컴퓨터와 AI가 결합돼서 그 단계까지 가는 전 거예요? 지금 방위 시스템이죠. 미사일부터 시작해 핵무기, 저희가 저기 우주에 있는 뭐 이런 것까지 네, 잠수함에서 미사일 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지금 다 AI로 지금 통제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은 다 규제 하나가 필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벌써 지금 방산도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 이제 방산 업체들도 예. 지금 벌써 제가 알기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미 네. 로봇계부터 시작해갖고 드론이라든지 이런 쪽에 벌써 지금 올인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아. 당장은 이제 재래식 무기 때문에 조금 이제 한번 조정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매출 이런 부분들이. 하지만은 반대로 제가 봤을 때 이제 앞으로 우주 산업 쪽으로 간다 보면 우리가 저 KF 이제 전투기까지 네. 이제 만든 그 정도 기술이 좀 많이 올라 있잖아요. 예. 이제 그걸 갖고 간다가 보면 이제 앞으로 이제 한국 항공우주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LIG 넥스원 아니면 하나오션 같이 조금 더 첨단 쪽으로 가는 네. 예, 그런 회사들은 조금 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다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코스닥 약보합 예상됩니다. 각각 2,522포인트, 692포인트입니다. 양시장 보합권 출발 예상되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뭐 호가에서 아직까지 큰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강보합권 예상되네요. 93만 원. 현대차는 0.2% 내림세가 예상되고요. 기아가 0.9% 지금 호가에서는 좀 하락이 예상되는데 지금 호가는 지금 기아 지금 96,900원이에요. 자, 삼성전자 우선주 1% 약세가 예상되고 셀트리온 0.9%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17만 4천 원. KB금융 0.9%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95,100원. 네이버가 0.2% 소폭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어제 또 10% 좀 급락 흐름을 좀 나타냈는데 최근에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오늘 지금 호가에서는 0.3% 지금 상승 예상되고요. 29만 7,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에코프로 BM 보합권 예상되고요. 에코프로 0.5%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7만 9천 원. HLB가 0.6%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 7만 6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어제 2.9% 하락 마감했었네요. 리가캠바이오가 1.8%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92,600원. 휴젤 지금 호가에서 2% 약세가 예상되는데 최근에 주가가 좀 나흘 연속 지금 가격 조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추가적으로 지금 호가 분위기만 놓고 봤을 때는 또 약세가 예상이 되네요. 25만 3천 원. 클래시스 0.6%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47,800원. 엔캠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펄어비스 지금 호가에서 뭐 아직까지 큰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삼천당제약 어제 호가가 오늘 9% 하락이 예상되고 어제 장에서도 이미 6% 좀 약세가 보여졌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좀 급락이 예상되네요. 자, 이제 개장까지 6분여 가량 남았습니다. 일단 뭐 전반적으로 시장 전체적으로는 좀 보합권이 예상되고 글쎄요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 뭐 반도체 이런 섹터 행보가 중요하죠. 그런 것 같네요. 예. 오늘은 2차 전지가 궁금하네요. 뭐 월요일 날 이렇게 예. 좋은 흐름이었다가 화요일 날 뭐 전반적으로 다 그랬던 건 아니지만 또 이렇게 살짝 지금 대표님 말난 김에 2차 전지가 월요일하고 화요일하고 다소 이렇게 엇갈린 행보였는데 뭐 그럴 만한 어떤 재료나 뉴스가 있었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주지사 한 분이 이제 미국의 주지사 한 분이 개빈 뉴섬 네, 캘리포니아에 주지사 한 분이 네네네 이제, 네, 그 뉴스가 사실 월요일 날 컸었어요. 월요일 날 예, 뭐 연방 정부에서 보조금 안 주더라도 우리가 하겠다, 우리는 하겠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 우리 주 쪽으로 네. 회사들을 유치하겠다. 이게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이제 뭐 괜찮지 않겠냐 얘기가 됐었는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쉽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2차 전지주는 일단은 2기의 행정부가 출범을 그래야 제대로 평가를 받지 않을까. 일단은 지금은 뭐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인지. 왜냐하면 반도체법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두 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법이었는데 네. 뭐 반도체 지원법이야 그건 이제 반도체를 국가 안보라든지 아니면 이제 국가 인프라 산업을 규정하는 거기 때문에 네. 큰 문제가 없는데 계속 이어갈 걸로 저는 보여지는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보조금을 사실 개인한테 주는 거거든요. 예. 회사한테도 주고. 네. 그러니까 전기차를 사면 전기차 값을 깎아주는 건 사실 개인한테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네, 이 문제, 그다음에 이 신재생에너지 관련돼 있는 뭐 2차 전지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만들었을 경우에 그 회사에 대한 보조금 같은 걸 주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보조금을 확실히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가 지금 계속 지금 이 우리나라 2차 전지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시장을 가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왜냐하면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있었을 때 예. 그때 사실 테슬라가 엄청 컸어요. 예.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이라는 게 꼭 이 보조금이 들어가야 된다는 시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그걸 2023년도 작년에 예.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가 예. 이제 보조금을 이제 지급을 중단을 했어요. 중국이 2023년 1월 달에요. 예. 그때 1월 달, 2월 달에 전기차의 판매량이 한 3분의 1이 막 줄어가고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망했다. 어. 보조금을 주면 안 되는구나. 그런데 3월 달부터 전년도 대비해서 계속 증가했고 연말에 가니까 2023년도와 2022년도보다 전기차 판매량이 한 30%가 더 늘어버렸어요. 중국이. 보조금 안 주는데도. 안 줘도.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은 대중화로 가면서 대세가 돼버린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제 계속 보는 게 미국 시장에서 예. 지금 소비자들의 전기차 캐집이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대중화를 지금 못 가고 약간 비싸니까 여기서 잠깐 주춤거리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기술적 문제점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캐집을 가는 단계가 있고 굳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안 줘도 일단 살 사람들은 다 산다. 저는 일단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그 시장이 이제 오는 것을 지금 미국에 있는 전기차 회사들이 준비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저는요. 일단 첫 번째가 이제 이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가 멕시코 공장을 짓다가 지금 스톱을 했어요. 예. 이제 트럼프 행정부 이제 당선되면 이제 짓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걸 멕시코 공장 짓게 되면 거기가 이제 100만 대란 말이에요. 1년 100만 대. 그 다음에 GM하고 이제 포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소형 라인들이 계속 늘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리비안하고 지금 폭스바겐이 지금 신규 공장 지금 이제 짓기 시작하고 있고요. 이런 걸 본다 그러면은 저는 뭐가 있냐면 미국의 전기차 인프라는 지금 계속 확장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판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프라가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이미 가서 먼저 공장을 진 LG 엔손이라든지 네. SK온 같은 경우에는 예. 관세 문제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미 공장 보조금을 네네. 못 받는 건데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봐요. 보조금을 못 받더라도 그럼 지금 미국 내에서 배터리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데가 누가 있어요? 없습니다. 일본 업체도 지금 테슬라만 딱 하고 있지 추가 공장을 지금 미국 내에 늘리질 않고 있단 말이에요. 네. 네. 예. 이렇게 팔았을 때 마찬가지.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결국은 보조금을 안 받아도 인프라만 늘어가면은 결국은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이제 배터리 이제 셀 업체죠. 네네, 이제 셀 소재보다는 이제 업체들. 셀로 전 네, 봅니다. 셀로. 셀 먼저 봅니다. 그래서 셀 업체들은 손해 볼 건 없다. 예. 그게 이제 눈에 보여야 되죠. 그러니까 인프라는 분명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LG 엔소 같은 경우 이미 이제 테슬라한테 납품하기로 이제 확정이 됐고 12월 달부터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포드하고 다시 계약을 맺었어요. 기존에 GM하고 맺었었는데 포드 그다음에 리비안하고 그다음에 이제 폭스바겐도 이번에 이제 LG 엔소 거 쓴다고 얘기가 됐거든요. 뭐 이렇게 보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셀 업체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이제 소재 업체들이 이제 수출로 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 나는 관세들 그러네요. 이런 문제들이 좀 있고요. 미국 내에서도 그 소재들을 다 커버가 안 되거든요. 자체적으로.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한국 걸 써야 된다. 그렇게 보면 시간 문제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2차 전지에 관련된 성장 스토리는 미국과 관련된 성장 스토리는 계속 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막에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어쨌거나 자기들 주 차원에서 보조금을 주겠다 했지만 저거는 알고 가야죠. 거기서 테슬라만 제외. 네. 어제도 전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 네.
그거는 또 약간 정치적인 그렇죠. 얘기라서 뭐 다 제외는 아니고 일부 모델에 일부 모델. 대해서. 예. 음, 그래요. 오늘 양시장 지금 보니까 일단 좀 보합권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전반적으로 삼성전자하고 이제 좀 SK 하이닉스가 좀 시장 상승을 이끌어줘야 될 텐데 뭐니 해도 또 외국인 또 기관 메이저 수급들 행보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흐름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장합니다. 네, 11월 27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폭탄 발언에도 불구하고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 효과가 좀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고요. 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양시장이 일단 외국인 기관 계속해서 좀 매도를 나타내면서 상승 모멘텀을 찾지 못하면서 지루한 횡보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글쎄요, 오늘은 일단 뭐 호가로 놓고 봤을 때 좀 보합권 출발이 예상이 됐는데 출발 지수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금 약보합 출발입니다. 2,518포인트, 코스닥 강보합권 693포인트입니다. 양시장 뭐 아직까지는 뚜렷한 방향성 없이 좀 혼조세 출발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 떨어집니다. 57,700원 지금 사흘 만에 다시 좀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SK 하이닉스도 지금 1.5% 떨어집니다. 174,400원에 거래되면서 나흘 만에 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1.2% 올라갑니다. 41만 1,000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4% 올라갑니다. 93만 3,000원. 현대차가 1% 떨어집니다. 22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기아가 2% 약세입니다. 9만 5,000원 선이죠. 지금 최근 뭐 기아 주가가 지금 하루하루 좀 약간 퐁당퐁당 흐름이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약보합으로 48,950원, KB금융은 2% 올라갑니다. 98,200원. 셀트리온 강보합권이네요. 175,800원이고 네이버가 0.7% 상승합니다. 19만 7,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0.5% 반등 보여주긴 합니다만 어제 10% 급락을 했었거든요. 어제 낙폭 대비로는 좀 다소 아쉬운 수준, 좀 제한적인 반등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 에코프로비엠이 0.7% 올라갑니다. 14만 1,200원. 오늘 에코프로 흐름이 좋네요. 지금 3.78%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최근에 계속해서 주가가 지금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오늘까지 놓고 보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한 8, 9거래 연속 지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 어느덧 82,300원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HLB가 0.4% 떨어집니다. 75,200원. 리가캔바이오가 소폭 하락하네요. 94,100원이고 휴젤은 보합입니다. 자, 그리고 NKM이 0.5% 상승 중입니다. 137,500원. 클래시스가 지금 강보합권으로 48,150원.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3% 떨어집니다. 14만 원이고 펄어비스가 지금 0.6% 상승하면서 39,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천당작은 3% 약세입니다. 10만 1,400원에 거래되면서 이 거래 연수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다만 지금 뭐 외국계 창구 JP모건 쪽에서는 매수 주문이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네요. 지금 시각 9시 3분 향해 가는데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론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이어지는데 글쎄요, 이게 뭐 유인 전투기 시대가 아니라 무인기 시대다 이런 얘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최근에 드론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보게 되면 네온테크가 12% 급등하네요. 2,815원. 그리고 제이시언 시스템도 11% 급등 5,180원. 다만 세트렉 아이, 기산텔레콤은 지금 하락 흐름이고요. 퍼스텍은 지금 강보합권이고 에이럭스, IM 또 이런 종목들이 드론 관련주로 묶입니다. 에이럭스가 6% 강세 9,530원이고 하나 시스템도 1% 올라가고 한컴 위드도 올라가고요. 콕콤, IM 이런 종목들이 2%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드론 관련주하면 네온테크, 제이시언 시스템 이 정도 좀 압축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또 보게 되면은 참 이게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특징 종목 잡는 것도 사실은 좀 애매하네요. 오늘 건설 중소형주가 좀 움직임이 이어집니다. 지금 이화공영 10% 급등합니다. 3,100원 선. 그리고 남광토건도 8% 이상 올라갑니다.
일성건설 4.68% 상승하면서 1,678원, 삼부토건도 4% 강세고요. 한신공영, 남아토건 사실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엮이면서 시세를 냈던 종목들인데 글쎄요, 뭐 지금 간밤에 이제 휴전 소식도 나온 상황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조금 휴전될 거다라는 기대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오늘 또 다시 한번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보시고 2차 전지 쪽은 앞서 보셨죠. 지금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 LNF도 2% 강세입니다. 10만 1,000원 선이고요. 자이글 12% 급등하고요. LG 에너솔루션도 1.8% 상승 중이고 지금 보시다시피 뭐 포스코 퓨처엠도 2.6% 상승으로 19만 1,900원 선에서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순매수입니다. 지금 179억 원 매수 우위고 외국인은 2억 원 순매수, 기관은 195억 원 매도 우위.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202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83억 원, 15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원 환율 전무장 마감 대비로 좀 알려드리는데 80전 상승한 1,399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은 2차 전지가 또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2차 전지? 네, 시장 자체는 뭐 행보고. 참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낙폭이 좀 커지네요. 아,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러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그냥 보합권이고. 지금 우리 현대차는 어때요? 어제 미국장에서 자동차주들이 많이 빠지던데. 현대차도 0.4% 빠지고 기아가 1% 떨어집니다. 그래요? 예. 지금 저기 대표님, 네. 여의도 분위기 좀 여쭤볼게요. 네. 어차피 뭐 현장에 계시니까 금년에 지금 그 뭐 증권사들이야 뭐 이래저래 해도 이러나 저러나 뭐 수익 괜찮을 것 같고 뭐 IPO 같은 걸로 뭐 챙기면 되고 하니까 그런데 이 투자 자문 업계는 어떻습니까? 고객들 수익률이나 전반적인 일단 국내는 어렵죠. 국내는 어렵다. 예, 수익률 전반적으로 예. 이제 기존의 주조주들이 뭐 국내 같은 경우 이제 뭐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예.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사실 2차 전지요 4개 파트였잖아요. 그랬죠. 그쪽에 이제 포트폴리오가 사실 많이 몰려갔어요. 예. 몰려가 있다 보니까 성과가 그렇게 좋지가 않죠. 그다음에 이제 사실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에 빨리 이게 전환을 한 쪽은 이제 성과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메이크업을 해주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회사들이 이제 계속 힘든 상태죠 지금요. 그리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일단 코인 쪽에 대한 이제 시장에 대한 관심이 이제 엄청 커졌어요. 아하. 그러니까 자금이 그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많이 있는 쏠리죠. 거죠. 예. 많이 쏠리니까 자문사들도 결국 그쪽에 대한 이제 시장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자문사들도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예. 지난달부터 예. 이제 이 코인 쪽에 관련돼 있는 종목으로 지금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벌써 그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이제 지금 한 40대 중반까지는 예. 직장에서 다 코인을 해요. 그러니까 집에 이제 퇴근하고 가면은 예. 그러니까 저녁 먹고 예. 자 이제 미장하고 코인을 시작한 겁니다. 지금 그리고 저녁 먹고 코인 보고 예. 누워서는 미장 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코인 시장하고 또 미장을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코인 시장 자체가 이제 미장을 보게 되면은 코인 시장을 안 볼 수가 없어요. 맞아요. 같이 붙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국내 증시만 지금 사실 소외가 돼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면 돌파구를 마련된다면 지금 코인 시장을 보는 거고 40대 중반 분들이 다 코인을 한다라고 보면은 지금 직장인들이 그렇다고 이분들이 이제 4, 5년 후가 되면은 50대잖아요. 예. 그러면은 투자 핵심은 50대 분들인데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대한민국이 다 코인을 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난번에 이제 사실 코인 거래소에서 거래액이 코스피 거래액을 넘어섰단 말이에요. 네네. 네, 이걸 감안한다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 뭐 지금 국내 같은 업비트라든지 빗성 같은 데에서도 지금 기본적으로 종목을 한 300개에서 한 400개 정도는 지금 리스트를 해놓고 있거든요.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국내에서도 지금 코인 시장에 대한 관심이 다시 또 높아지고 있다. 아까 뭐 미국의 이제 규제 완화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네. 금융하고 이제 예. 코인 마켓이 이제 더 커질 수 있는 여지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내도 거기에 지금 따라가는 느낌입니다 지금. 요즘은 사람을 분류하면서 또 새로운 분류법이 나왔더라고요. 어떤 분류법이요? 코인을 가지고 있는 자와 코인이 없는 자. 예, 예. 아니 또 코인 그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가상자산에 매기는 소득에 대해서도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게 네, 네. 이게 뭐 이자 소득이에요? 배당 소득이에요? 뭐예요?
사실은 이제 코인 발행을 할 때는 예. IT법에 의해서 이 발행이 그러니까 된 이거 거거든요. 애매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애매해요. 근데 이제 전 세계 다 지금 이제 양도소득세를 해갖고 20% 대부분 다 매기고 있어요. 국내만 지금 아직까지 원래 이제 2025년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되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글쎄 이제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법을 개정하기도 힘들 것 같고 뭐 연장하기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업계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 다른 것보다 수익이 난다면은 네, 뭐 네. 그까짓 거 세금 뭐 이런 지금 분위기인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국내 주시장이 힘든 게 수익이 안 나는데 자꾸 이제 과세를 세금 하겠다니까 얘기하면 힘든 그렇죠. 거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수익이 계속 나는데 네. 과세하고 있잖아요. 그럼 나는 투자하겠다. 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죠 지금. 네. 네네. 그래서 지금 시장의 여의도도 100 벌어서 한 20 세금 내고 80 남는데 왜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 그런 시장을 이제 계속 정부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이거 만들어주면은 투자가분들이 그래요. 아이, 그럼 난 세금 내겠다. 이제 우리 또 주변에 이제 코인 하는 젊은 층들이 한번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아니 이 나라는 어떻게 돼가지고 코인 하면 약간 이상하게 쳐다보고 했는 게 불과 몇 년 전에 그렇죠, 네.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이가지 개념 정리도 안 해놓고 제도적으로 그렇죠. 네.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네. 무조건 뭐 벌었다고 세금 때릴 그러니까요. 연구부터 하냐 이 얘기가 네. 나오니까 그럼요. 굉장히 불만스러워하더라고요. 화가 당연하죠. 나죠. 음. 그러니까 법인들 같은 게 국내 같은 게 이제 법인들이 금융기관들이 이제 사실 코인 거래를 못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인 실물 ETF도 지금 저희가 없어요. 뭐 홍콩, 싱가포르 뭐 전 세계 거래소에서 다 다 ETF 지금 이미 있잖아요. 예. 이더리움 ETF까지 예. 실물 ETF 다 나왔는데 우리는 지금 그것도 못 만들었어요. 글쎄 근데 그러니까요. 세금부터 부과한다고 하니 그러니까 화가 세금부터 나죠. 한다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다들. 또 논리적인 어떤 정합성도 있어야죠. 금투세 폐지했는데 이거는 또 왜 또 세금을 때립니까? 이게 금융자산이 아니에요. 되는 대로 막 나오는 되는 대로 막 가상자산이죠. 던지니까. 그렇죠. 이상해요. 세법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돼 있죠 지금. 그놈의 상법도 어느 세월에 하겠나 싶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여의도 분위기 중에 좀 제발 좀 조정 좀 와라. 네. 나 들어가겠다. 좀 대기 자금 좀 많은 편입니까? 없습니다. 다 네? 미국 같습니다. 다 미국 같습니까? 미증시 같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코인을 갖고 대기 자금이라는 게 예. 전에는 사실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마통이라고 그러죠. 네. 마이너스 통장 이제 우리 마이너스 개인 통장? 투자가들이 예, 예. 마통 갖고 그걸 갖고 이제 사실 투자를 한다던가 아니면 증권사에서 이제 대출을 받았고 이제 저 대출을 받아갖고 네, 투자를 네. 하고 뭐 이런 식의 막 레버리지를 많이 썼잖아요. 근데 지금 레버리지를 쓰게 되면 그걸 갖고 국내 주식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 증시를 먼저 투자를 합니다. 음흠. 환율이 이렇게 높은데도 합니다. 환율이 안 떠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저 제약바이오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알테오젠이 굉장한 이슈가 있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루머 나오고 뭐 증권사에서 뭐 루머 진실인지 없다고 뭐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하고 이랬는데 어제 또 떨어졌단 말이죠. 그쵸, 네. 예, 그 전날 급등하고. 네. 사실 우리 국내 바이오 업계의 그게 단점이죠. 왜냐하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뭐 전 세계 물론 이제 제약 바이오를 이제 석권하고 있지만 네네. 거기에 특징은 뭐냐면 기술을 자체 개발해갖고 예. 그렇죠. 자금 조달해서 이제 기술 개발한 다음에 그 기술을 갖고 직접 약품을 만들어 갖고 그다음에 그걸 판매해 갖고 얻는 수익에 사실 집중을 하거든요. 네. 근데 국내 바이오 업계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려 갖고 지금 만약에 기술 개발을 해도 그걸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없어요. 결국 기술만 팔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기술에 대한 집착이 너무 커진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그리고 국내 기술 수준이 그렇게 뭐 미국이든 다른 회사에서 막 사갔을 정도로 그렇게 큰 뭐랄까 견고하게 기술력을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네. HLB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렇다 보니까 알테오젠 루머에 지금 너무 강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이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기술 문제이기 때문에 예. 기술이 개발될지 해도 최종적으로 FDA 승인을 받을지 안 될지 그건 아직도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 지금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지금 저는 HLB라든지 네. HLB 생명까지는 지금 뭐 리가캠바이오 다 똑같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렇죠. 루머나 찌라시에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이잖아요. 저희가 기술력이 너무 공고하다, 그렇죠. 너무 좋다. 그래갖고 뭐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 보통 4분기가 되면 이제 네. 그때부터 이제 파이프라인을 더 구축하기 위해서 예. 이제 글로벌 그 바이오 회사들을 막 사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보면 전에는 한미 뭐 약품에서 한두 개 네, 갔는데 네, 네. 그 뒤는 없어요 소식이. 그만큼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어떤 바이오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다. 반대로 지금 뭐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한 쪽이 있잖아요. 네. 뭐 저희 쌈바라든지 삼성, 삼성바이오에서 이제 SK 바이오폰 같은 게 네. 거기는 OEM 방식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매출이 좀 나오는 데가 셀트리온 엔진, 셀트리온 제약, 예. 바이오시밀러죠. 예, 그렇죠. 예. 유한양행 이런 쪽인데 예. 이런 쪽은 또 이제 이번에 또 관세 얘기가 나와버리니까 음. 또 쉽지가 않은 거죠. 음흠. 그래서 지금 국내 바이오하고 제약 업종이 기술도 그렇고 미국에 대한 수출도 그렇고 두 개가 다 지금 난관에 지금 부딪힌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뭐 알테오젠 뭐 결국 봐야 돼요. 뭐 저희도 아무도 몰라요 이건. 그럼 비만 치료제 쪽은 어때요? 보니까 간밤에 그 바이든 네. 정부에서 그 위고비를 비롯해서 그 인기 비만 치료제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요거 메디케어, 그러니까 의료보험 네.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죠. 워낙 네, 그쵸. 비만 네. 인구가 늘어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1112 주가는 네, 올랐단 많이 말이죠. 올랐죠. 예, 예. 그다음에 바이킹 테라피우틱스 같은 것도 예. 많이 올랐고요. 저는 이제 그게 맞다고 보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미국 내에서 가장 큰 이제 병이 예. 첫 번째가 암이고 두 번째가 비만이거든요. 예, 예. 그다음에 세 번째가 무슨 이제 유전자병 뭐 이런 네네. 것들인데 이 정도면 사실 제약업 건강보험 업계에서 이것을 해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그다음에 뭐 일라일리들이 주가가 잘 올라가다가 네. 최근에 한 20% 정도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딴 게 아니라 약이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비싸요. 예. 한 번 뭐 맞는데 한 300에서 막 400만 원 나오니까.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바이킹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 지금 3차 임상 실험이 거의 마무리됐다고 네, 하거든요. 여기 이제 먹는 약이거든요. 예. 비만 약이. 그런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계속 밀려버렸어요. 이유가 딴 게 아니라 비만 업계가 너무 비싸니까 이것이 감당이 안 된다. 근데 보험 적용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일라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저희가 이제 뭐 바이킹 테라피틱스 이런 네. 회사들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클 것 같고요. 국내도 지금 마찬가지로 그쪽에 달라붙어 있는 회사들이 지금 몇 개 있어요. 몇 개 뭐 있어요. 펩트론도 있고 네, 뭐 펩트론도 있고요. 대봉 네. LS도 있고. 네. 시간이 좀 걸리겠죠, 거기는. 아. 근데 뭐 기술만 갖고 얘기를 하니까 네네. 제품을 보여주는 게 사실은 제약업계 이 기본적인 적이거든요. 제품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먹으면서 매출이 나와야 네네. 되는데 우리는 계속 기대감만 갖고 가니까 저는 뭐 일단은 기대감 갖고 움직일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일부 종목 오늘 가긴 가네요. 네. 그래도 일단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약업, 바이오 제약업계는 좀 네.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시황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상승했지만 오늘도 국내 증시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양 지수 모두 하락 중인데요. 코스피가 0.27% 약세로 현재 2,513포인트 선 전개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0.33% 내려갑니다. 현재 690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수급 주체 양 매도가 나옵니다. 오늘 외국인이 212억 원 매도 5위 기록 중이고 기관도 554억 원의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개인만 홀로 684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시장 분위기는 대동소이합니다. 여기서도 외국인은 368억 원의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기관도 35억 원 매도 5위 기록 중입니다. 개인만 홀로 452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이 업종 보겠습니다. 오늘 경기 방어적인 성격의 통신 서비스 업종을 비롯해서 전기, 장비, 생명보험 업종이 강합니다. 반면에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쪽, 그리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남북 경협주가 급부상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직접 회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 영향인데요. 관련주 중에서 인디에프가 이미 상한가고요. 일신석재가 16.6% 급등 중입니다. 거래가 1,923원. 히림이 6.39% 오름세로 6,3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남광토건입니다. 5.4% 강세, 거래가 8,850원이고요. 신원 역시도 16.7% 시세 분출하면서 현재 거래가 1,398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드론 관련주가 어제 시간의 거래에 이어서 강세 이어갑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드론이 군사기술의 미래라고 강조를 하자 향후 수혜 기대감이 주가에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드론주 내에서는 네온테크가 12.4% 급등합니다. 2,8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제이시언 시스템 9.3% 오르면서 5,150원이고요. 에이럭스가 17.8% 급등합니다. 거래가 1,59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한컴미드가 3.5% 강세로 2,960원, 베셀도 23% 시세 분출 중입니다. 조선주가 상승합니다. 조선주 대표적인 트럼프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데 또 최근에 LNG 운반선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조선주 중에서는 HJ중공업이 6.76% 올라갑니다. 현재 거래가 4,350원이고요. HD현대미포가 1.52% 강세로 127,100원, 7,100원. HD현대중공업도 1%대 오름세입니다. 231,000원에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삼성중공업이 1.5%, 하나오션이 1.25% 강세 기록 중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그리고 남북 경협 관련해서 비료 관련주 역시도 덩달아 상승 중인데요. 비료 관련주 내에서는 조비가 15%대 강세 보여줍니다. 거래가 11,420원이고요. 태경 BK가 4% 넘게 올라갑니다. 4,655원. 남해화학입니다. 3.6% 지금 4%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가 6,6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효성 OMB도 3.1% 오름세로 6,240원. 능우바이오가 지금 1.3% 강세입니다. 거래가 7,39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인사 발표가 났고 앞서서 이제 남북 경협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 관련 소식도 나왔는데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 좀 상승 반전을 일으킬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는 니케이 지수가 38,271선으로 0.37% 하락하면서 출발합니다. 어제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예고하면서 글로벌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요. 오늘 뉴욕 증시는 이에 덤덤하게 반응했지만 일본 증시는 아직까지도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토픽스는 2,679선으로 0.37% 하락했고 달러엔 환율은 152엔대로 출발합니다. 그럼 지난 한 주간 이라케미의 거래 내역 살펴보시죠. 먼저 3위는 넥슨 재팬입니다. 지난 3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내면서 첫 연매출 4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 출시한 던파 모바일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24%나 늘었는데요. 또한 넥슨은 세계에서 13번째로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서 넥슨도 1,000억 원의 수입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수익률은 더 오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에 이라게미도 압도적인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2위는 버튜버 기업 커버입니다. 버튜버는 가상을 뜻하는 버추얼과 유튜버를 합친 말로 쉽게 말하면 가상의 유튜버로 볼 수 있는데요. 커버는 홀로라이브라는 버튜버 소속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실적도 좋습니다. 이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우리나라 기업인 네이버도 뛰어들었는데요. 모바일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앱에 버튜버 기능을 도입하고 현재 버튜버 촬영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공사도 진행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산업 투자가 활발한 만큼 이라게미도 거센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는 미국 장기채 NYG ETF입니다. 현재 일본은행이 내달 금융정책결정위원회에서 금리를 동결한다는 기대감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차기 재무장관에 재정적자 축소를 강조하는 스콧 베센트를 지명하면서 미국 인플레이션이 억제될 것이란 전망에 미국 장기금리가 하락했는데요. 이에 달러 매도 또 엔화 매수세가 강해졌는데 앞으로의 흐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일본 증시에서 주목받은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본 정부가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에 대한 추가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9,200억 엔에 더해 약 2,000억 엔을 추가적으로 투입하는 건데요. 2027년에 최첨단 반도체를 양산한다는 계획을 실현하려면 약 4조 엔이 더 필요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를 통해 경영에 대한 관여와 감독을 강화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하려고 하는데요. 아울러 정부 자금 지원으로 건설된 라피더스의 반도체 생산 공장과 회사 주식을 교환하는 현물 출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바 소식입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시바가 그룹 산하 소재 제조업체인 도시바 머티리얼을 매각할 예정입니다. 약 1,500억 엔 가량의 일본 특수도업에 매각하는데요. 완료 시점은 내년 5월 30일입니다. 향후 일본 특수도업은 도시바 머티리얼의 기술을 도입해 엔진 관련 사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도시바는 1980년대 일본 반도체 5공주로 불리면서 플래시 메모리 시장 점유율 2위를 달렸는데요. 그러나 경영 실패로 상장 폐지된 상태입니다. 현재 경영 정상화를 목표로 일본 내 직원 6%를 감원하는 구조조정 절차도 밟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세이브홀딩스가 도쿄 아카사카에 있는 영친왕의 저택을 매각하려고 합니다. 정확히는 저택을 포함한 복합시설인 도쿄 가든테라스 기호이초를 매각하는 건데요. 세계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인 미국 블랙스톤에 매각 관련한 우선 협상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금액은 4천억 엔을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세이브는 올해 5월부터 부동산을 성장의 핵심 분야로 삼았는데요. 이를 통해 부동산 매각을 통해 얻은 자금으로 또 새롭게 부동산을 개발하는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뉴스 살펴봤습니다. 네, 부동산 PF 부실이 한국 경제 내관이 될 수 있다는 말 언론을 통해 최근까지도 접하셨을 것 같은데 정부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서 발표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며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 우리은행 부동산 투자 지원센터 조규성 차장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뵙습니다만 성함을 보니까 공좀 차시겠다. 제가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오늘 공부할 게 많은 것 같은데 부동산 PF 부실로 생겨난 문제 뭐 이거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자 이제 14일 날 정부가 앞으로의 리스크를 막기 위한 뭐 PF 제도 개선 방안 뭐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예, 이제 지난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선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PF 부실 이야기가 이제 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좀 오래된 이야기고요. 아직까지 네. 이제 명확하게 해결은 안 되었는데요. 현재까지 이어지는 이 PF 불안에 대한 구조적인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는 방안이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PF 사업을 할 때 자기 자본 비율을 적어도 20% 이상까지는 끌어올려라라는 게 이제 어떤 이제 정부의 유도 방침이고요. 이제 PF 사업이라는 게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제 굉장히 적은 자기 사업 비용을 가지고 굉장히 큰 이익을 내는 대출이 좀 많은 사업입니다. 이제 이른바 시행사라고 하는 부동산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네. 이제 사업을 할 때 내 자본의 비중이 전체 사업비의 5%도 안 되는 그런 이제 비중이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영세하다 보니까 이익률은 오히려 높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본 비율은 낮지만 네. 이익률은 높은데 문제는 이제 외부 변수에 좀 취약하다는 것이죠. 특히 대출의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사업성이 이제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금리가 올라갈 때 많이 힘들었던 것처럼요. 그래서 자기 자본 비율을 늘리면 대출이 좀 줄어들게 되니까 이제 사업성이 좀 개선돼서 리스크가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 점을 정부가 주목을 했고
기존에는 자기 자본 비율이 높다고 해서 어떤 뚜렷한 인센티브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개선안에는 자기 자본 비율이 높은 사업인 경우에는 이제 비율을 점차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유도책으로 인센티브를 좀 부여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좀 넣어놓은 대책입니다. 또 영세한 개발회사들이 대출을 해줄 때 이제 은행이 사실 이제 영세한 개발회사들 잘 못 믿는 예, 편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떤 신용에 대한 부분을 좀 보충하기 위해서 이 건설을 하는 시공사 그리고 네. 신탁사에서 이제 좀 보증을 서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책임준공 확약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 둘의 신용도를 보고 빌려줬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좀 사업성 자체를 좀 많이 보고 빌려줄 수 있도록 좀 꼼꼼히 더 들여다봐라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서 건설사나 신탁사의 신용도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를 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전체 사업비 한 3% 정도 되는 자기 돈만 네. 갖고 브릿지 대출해서 30% 네. 채우고 네. PF 대출 70% 네. 그렇게 해서 하니까 이 엄청난 레버리지인데 자기 돈 몇 푼 안 들이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대신 이제 이게 터지면 이제 뭐 평생 대대선서 먹을 만큼 버는 거고 아까 그 브릿지 대출 부분을 네. 어디서 어떻게 봤습니까? 예, 브릿지 대출이라는 거는 예. 사실 이제 일반 시중 은행들은 위험도가 크기 때문에 네. 좀 이따도 좀 설명드리려고 했지만 잘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브릿지론이라는 게 명확한 담보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계약금만 토지 계약금만 준 상태에서 앞으로 사업성을 보고 대출을 해주면 아무래도 담보가 없다 보니까 대출 자체가 고금리고요. 예. 그리고 굉장히 단기에 쓰는 상품이라 네. 잠깐 쓰고 바로 이제 본 PF를 받아야 되는데 본 PF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을 때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저기가 제일 많이 꼬였죠. 예, 맞습니다. 브릿지론이 네. 제일 문제가 됐던 상황이죠. 아, 그러니까 본격적인 대출 전에 브릿지, 그래서 브릿지론이네요. 예. 네, 다리 역할한다. 예. 네. 부동산 PF의 경우에는 이제 뭐 주택 공급이라든지 건설 투자 주요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이 되는데 이제 미국이 도입한 게 이제 업리츠처럼 뭔가 현물 출자 방식을 장려하겠다. 그러면 이제 업리츠 방식이 기존의 방식하고 어떻게 다른 건지 어떻게 개선이 되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예, 앞서 이제 말씀드린 자기 자본을 늘리는 방법이 네. 반드시 이제 자본만 늘리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기 자본 중에 하나로 이제 토지를 현물 출자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토지를 현물 출자하는 방식을 업리츠라는 방식을 사용하도록 이제 한번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원래 이제 업리츠라는 건 이제 92년도에 미국에 도입된 제도인데 리츠는 뭐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 투자 회사를 만들어서 그 지분에 투자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업리츠는 이 리츠를 만들어서 리츠의 토지를 현물 출자하는 겁니다. 토지 소유주가요. 그러니까 내가 당장 토지를 팔고 떠나는 게 아니라 현물로 출자를 해주면 그 현물 출자한 토지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장점을 미국에서 처음에 만들 때 장점이 뭐였냐면 원래 토지를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양도소득세를 네. 현물 출자를 하면 지금 당장 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익이 생겼을 때 낼 수 있도록 과세를 이연해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개발 사업이 좀 진행이 됐었고요. 예전에는 이제 토지 소유주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를 매각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떠나면 그만이었는데 이제 정부의 입장은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부동산 개발할 때 리츠에 좀 투자를 해서 같이 공동 사업을 한번 해보라는 거거든요. 현물 투자를 통해서요. 예. 왜냐하면 영상 개발회사들이 자금을 현금으로만 보충을 하려면 사실 이제 좀 현금이 많이 없다 보니까 좀 사업이 좀 위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의 20-30% 정도가 사실 이제 토지 비용인데 네네. 그 토지 비용을 차라리 이제 현물 출자를 받아서 대출을 좀 덜 받으면 아까 말씀하셨던 브릿지론을 덜 받게 되겠죠. 예. 토지 소유주가 그러면- 참여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사업 비용이 대출 비용이 많이 줄어드니까 네. 좀 사업 비용이 좀 줄어들고 사업성이 개선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을 이제 훨씬 좀 제안을 해둔 거죠. 예, 사업성 개선 좀 단단해지네요 그 사업이. 네, 맞습니다. 그 상당히 좀 부음하게 느껴지던 그 대출로만 가던 그거에서. 근데 오늘 진짜 새로운 개념 많네요. 이 국토교통부가 새로운 현물 출자 방식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선도 사업 병행도 네, 추진하는데 예. 공간 혁신 구역으로 지정한다. 그래서 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이거는 또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제 뭐 지금 분당도 1기 신도시 같은 네. 것도 이제 뭐 선도지구 때문에 예. 굉장히 이제 좀 이슈가 됐는데요. 어쨌든 이제 뭐든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홍보를 하려면 어떤 성공한 사례도 필요하고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그래서 정부도 현물 출자 방식으로 개발하는 이 구조를
좀 홍보하고 유도도 하기 위해서 선도사업 후보지를 이제 공모를 하겠다는 겁니다. 최종 후보지에 대해서는 개발 규제가 대폭 완화된 아까 말씀드렸던 공간혁신구역이라는 거를 이제 지정을 해주고요. 이 공간혁신구역을 통해서 랜드마크를 만들어보자 이런 어떤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공간혁신구역이라는 게 일종의 화이트 존이고요.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는, 규제를 거의 없애주는 그런 어떤 지역으로 좀 설정을 하는 것인데요. 최종 후보지에 선정이 되면 이제 컨설팅도 좀 해주면서 사업성도 좀 분석을 해주고 규제도 크게 완화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완화되는 규제가 이제 보통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게 용도 지역을 좀 바꿔서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를 짓게 해준다든지 용적률 같은 걸 완화해줘서 건물 좀 더 크게 지을 수 있게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토지 소유주분들께 어떤 유인책이 될 수 있느냐면 결국은 지금 이제 토지가 팔려야 예. 매각이 돼야만 이제 토지 소유주분들은 이제 매각 대금을 받아가시겠죠. 근데 지금 현재는 토지 매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개발 사업이 좀 많이 안 되니까요.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선도사업 후보지를 만약에 통해서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 하게 되면 이 방식이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양도소득세 과세도 이연을 할 수 있다면 내가 차라리 토지가 안 팔리면 토지 개발 사업에 어떻게 보면 좀 참여를 해서 차라리 이익을 나중에 가져가는 게 낫지 않겠냐 하고 생각을 바꾸실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점이 유도를 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가 이렇게 제시되면은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긍정적인 거 돈 될 걸 찾아봐야 되는데 우선 뭐 저 같은 경우는 걱정이 앞서는 게 네. 예를 들어서 지금도 뭐 지식산업센터나 뭐나 할 것 없이 전국 각지에 네. 디립다 짓기는 지었는데 아, 예. 죄다 공실에 네. 관리비라도 누가 이러고 있는 현실인데 이렇게 해서 예. 땅이 안 팔려서 그렇게 해서 시작해서 또 뭘 잔뜩 올린다고 치자고요, 차장님. 아, 현실적으로 이게 네네. 그냥 짓기만 지어서 될 일입니까? 솔직한 네, 얘기로. 네. 사실 지금 이제 뭐 공급이 많이 줄기도 했지만요. 이제 정부에서 원하는 거는 뭐 여기도 사실 이 개선한 내용에 나와 있지만 좀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인데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우리나라 분양 시장이 네. 단기 고수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예. 아까 이제 말씀 주신 대로 분양하고 떠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실천지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좀 내용을 바꿔서 패러다임을 바꿔서 분양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본의 뭐 몰입 빌딩 같이 장기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과실을 좀 수익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종합 부동산 개발 회사를 좀 만들자. 이게 정부의 어떤 육성 방침이고요. 네. 그렇게 되면 단기간에만 막 개발을 해내서 공실이 확 퍼지는 그런 일이 좀 줄지 않겠느냐. 네. 온통 여기저기 떴다방만 벌지.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러니까 영세한 시행사가 네. 어찌됐건 토지를 매입할 때 돈이 없을 때 이제 브릿지론을 네. 써서 토지 뭐 매입하기 위한 계약금을 내고 네. 그리고 이제 PF를 일으킬 때 이제 그걸 상환해야 되는 거고 예. 그런 상황에서 가장 좋은 건 이제 업리츠라고 해서 토지 소유주가 현물 출자 방식 이게 조금 좋을 수 있다라는 방법. 네, 그게 된다면 지금 좋은 방법이십니다. 근데 이게 토지 소유주가 한 명이 아니라 네. 100명일 수 있잖아요. 아, 예. 그럴 예.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3기 신도시도 이런 방식을 도입한다고 하는데 네. 이게 전혀 없던 개념은 사실 아닙니다. 네. 옛날에 뭐 대토라고 해서 네. 많이 얘기를 했던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대토의 위례에서도 이제 실제로 이런 사업을 했었는데 네. 토지 소유주분들이 이제 모여서 예. 리츠 출자를 하는 겁니다. 아. 예, 그래서 그 리츠가 그걸 가지고 개발을 하고 네. 나중에 이제 이익을 돌려주는 배당을 해주고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죠. 예. 사실 올해 PF 엄청 어려웠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면 네. 좀 PF 쪽 금융시장이 괜찮아질까요? 내년에 어떨까요? 이제 뭐 내년 6월까지 지금 이제 뭐 정상화하는 어떤 조치들을 좀 연장을 해놓은 상황이긴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좀 내년 6월까지는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네. 지금 이제 고금리에 고원가에 그리고 네. 분양 시장이 좀 경기도 안 좋다 보니까 안 어렵겠죠. 좋은 예. 이제 삼박자가 다 겹쳐진 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요. 이 방식이 사실은 단기간에 효과를 얻기는 또 그렇게 쉽지 않을 수도 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체질을 개선하는 거는 예. 너무 잘 아시겠지만 단기간에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효과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PF 대책들은 좀 부실을 정리하는 개념으로 만들어졌다면 네. 이거는 아예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않게끔. 좀 체질을 개선하는 거기 네. 때문에 네. 좀 효과가 장기적으로 발생할 거다. 몇 년에 걸쳐서 나올 거다라는 거고요. 정부도 이거를 당장 내년부터 시작을 하더라도 네. 실제로 28년 정도까지 단계적으로 계속 자기 자본 비율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책 성격이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당장 뭐 이거 한다고 해서 네. 살 길이 열린다기보다 네. 진짜 체질 개선이네요. 예, 그래서 방향성은 진짜 옳다고 보는 것이 체질 개선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구조 자체가 좀 더 우량해진다는 어떤 그런 이제 기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요. 예. 그럼 여기서 그 영세 업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좀 부족하다라는 목소리가 네. 나오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방향성이 굉장히 맞긴 하지만 네, 네. 영세 업체들 같은 경우가 영세한 이유가 이제 자기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자기 자본 비율을 늘리라고 하는 게 예. 영세한 시행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자기 자본 비율을 높이려면 대안으로 내는 것이 이제 이 현물 출자인데 과연 지금 당장 오늘이 급한 시행사들이 예. 과연 이 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이런 장기적인 플랜을 꿈꿀 수가 있겠느냐. 사업을 아예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당장 이제 뭐 브릿지에 물려 있고 이런 그러네요. 업체들이 네. 이런 정부의 유도대로 따라올 수 있겠느냐. 혹은 이 설득을 다 토지주들을 설득해서 그러게. 과연 할 수 있는 역량이나 어떤 기회가 충분히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문제가 좀 대두가 된 것이고요. 사실 이제 뭐 개발 사업이라는 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자기 자본으로 대출에 좀 의존하는 게 좀 많았다 보니까 이런 브릿지론 같은 금융 비용이 컸던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 비용들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 영세한 개발사들이 좀 많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 네. 실제로 좀 메이저라고 할 수 있는 큰 시행사들만 좀 그러게요. 이익을 보고 글쎄 또. 나머지들은 좀 고사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 사항도 있고요. 또 영세한 시행사들이 제일 많이 하던 조그마한 오피스텔, 네.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이런 소규모 상품들이 그럼 과연 이제 누가 이걸 공급해 줄 수 있느냐 그러게요. 이런 우려 사항도 좀 있는 것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차장님 설명 듣다 보니까 그 이제 영세업체들 입장에서 이제 토지주들 잘 설득해서 네. 그렇게 현물 출자 통해서 자기 자본 비율을 늘려야 되겠는데 이 토지주 땅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 이 변화에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일단 제가 배워왔던 이제 토지 소유주분들은 굉장히 좀 보수적인 성격도 있으시고 그리고 잘 모르는 사업 구조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수긍을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누가 사겠다고 하면 심리 자체가 일단 예. 좀 꼭 들고 있게 되잖아요. 그런 것도 있으시죠. 그렇지, 그렇지. 네네. 네. 그리고 좋은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건 빨리 팔고 그 자금을 가지고 다른 데 또 재투자하시는 건데 이 사업에 어쨌든 내 토지를 넣어놓고 네. 기다려야 된다는 것도 토지 소유주분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죠. 또 고령자가 많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이 예. 개발되고 나서 이익에 대한 기대가 사실 그걸 내가 누리겠나? 예, 그렇죠. 예, 그런 이게 분들도 현실적인 예,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개발 예. 사업이라는 게 사실 이제 예.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예.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토지 소유주분들이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불신도 있으실 수 그럼요.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으로 많이 장치를 해놓고 예.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주려고는 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선도 사업이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느냐 그리고 정부가 이 토지주들한테 얼마나 비전을 주고 그러게요. 이해를 해줄 수 당장 수가 현금을 있느냐. 쥐어주면 예. 그러니까. 예. 괜찮을 수 있는 거. 그래서 만만치 않겠다. 유인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래요. 그러면은 어찌 됐던 간에 지금 이제 방향이나 뭐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제 맞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개선 방안, 이 PF제도 개선 방안 효과를 저희가 어떻게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효과만 일단 놓고 말씀드리면 긍정적인 효과라면 네. 일단 자기 자본 비율이 올라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릿지론 같은 고금리 대출이 빠지고 일반적인 PF 대출 같은 것만 네, 운영을 네. 하다 보면 예. 대출 비중이 사실 줄어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죠. 네. 그러면 사실 사업이 좀 안정화되고 사업성 자체가 좋아집니다. 그러면 사업성이 좋아지면 장기적인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부동산 종합 회사들이 좀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방향성 굉장히 맞는 거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걸 다 따라올 수 있겠느냐 예.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브릿지론 안 쓰려다 괜히 자기 자본 비율 맞추려다 더 고금리 사채 쓰게 되는 경우는 없을까요? 근데 이게 사실 브릿지론이라는 게 예.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사채에 거의 뭐 준하는 굉장히 높은 이자를 사채보다야 덜하겠지만 예. 높은 이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담보가 명확하게 없기 때문에 네네. 이제 고금리를 추구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죠. 근데 사채를 뭐 준사채군요. 예, 준사채의 준사채.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 저 바닥에 얼마나 남으면 그 금리를
저 브릿지를 갖다 쓰겠냐 말이죠. 제가 오늘 너무 세게 말씀드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예. 아니 근데 지금 조 차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 이제 어쨌거나 이 개선방 시행이 장기적으로 궁극적으로 이제 기업들한테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 그러면 이제 건설사 시행사가 이제 뭐 좀 수혜를 볼 거고. 그게 이렇게 해서 뭐 나비 효과가 됐거나 아니면 뭐 간접적으로나마 아파트 분양이나 이쪽에도 그러면 어떻게 서민들도 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네. 가장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건 예. 분양가가 인하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허. 예, 공급이 왜냐하면 많아져서요? 사업비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사업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러면 줄어든 만큼 분양가가 좀 낮아질 수도 있는 거죠. 네. 이제 뭐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사업비 줄어들었다고 무조건 분양가를 낮추지는 않겠지만 서로 경쟁하다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익은 그대로 지키더라도 사업비를 줄여서 어떻게 보면 분양가를 낮출 수도 있는 그런 요인이 하나 있고요. 낮춰주면 좋겠습니다. 예, 난 아니면- 그거 사업비 줄은 만큼 자기들 이익으로만 늘려버리면은 예. 좀 아쉽고. 그래서 이제 서로 경쟁하다 보면 사실 이제 그렇죠. 사업비 자체가 경- 줄어들면 분양가가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은 분명히 생기는 겁니다. 확률은 늘어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경쟁 체제가 분명히 해야 되고. 그리고 네. 다른 거 하나가 있다면 중간에 사업이 멈출 확률이 낮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낮아지다 보니까 혹시 사업비가 낮아져도 이제 뭐 이익을 지키느냐고 분양가가 많이 낮아지진 않더라도 일단 가성비 좋은 좀 상품성 좋은 상품들은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냐. 아하. 그런 것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쪽 소비자들 이제 입장에서. 그 현업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은 이게 사실은 이자 문제보다는 평당 공사비가 400에서 지금 600만 원이래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게 400에서 600이면 50%가 올라간 거란 네,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브릿지로는 안 써도 네. 사업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실수요자 의미보다는 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 비용이 줄어들었다고 뭐 분양가 갑자기 확 낮아지기 그러니까요. 어려운 예. 이유가 나머지 원가도 많이 올라 있거든요. 공사비가 이렇게 예. 올랐는데. 뭐 사업비는 분양비. 올라가고 인건비는 올라갔는데 예. 그들의 숙련도나 그거는 더 떨어지니까 뭐 새 집에 들어갔는데 병을 눕혀놨더니만 병이 막 굴러 내려가고 아, 그렇죠. 여기가 무슨 뭐 옛날 응팔 1988 뭐 덕선이 집도 아니고 말이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아유, 어찌됐건 이런 PF 제도 개선안을 내놓고 있다는 거는 다행이긴 합니다만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아직 좀 단기 효과는 좀 금방은 피부에 안 와 닿으실 그러게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업계도 그렇고 네. 그리고 전문 기관들도 그렇고 저희가 봐도 장기적인 방향성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기 위해서 얼마나 이제 동력을 정부가 더 넣어줄 수 있느냐, 네. 토지주 분들이 현물 출자할 때 과세 이연만 가지고 진짜 움직일 수 있느냐. 아까 그 도표에서 약간의 그 디테일한 측면에서의 어떤 인센티브만 좀 추가되면 필요할 수도 좋겠네요.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좀 그러면 필요하면 좀 인센티브를 동력이 더 붙을 수가. 추가한다든지 하면 토지주분들이 당장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네. 이 사업에 좀 참여해서 글쎄. 정부가 어느 정도 사업성도 좀 알려주고 하면 예. 이게 과연 좋은 사업이다라고 느끼면 과감하게 투자하실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그러니까요. 훨씬 방향성 자체는 맞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많이 떨어지니까 시장 자체가 지금 뭐 지지부진하네. 0.3% 하락. 아무래도 국내 증시는 상승 동력 자체를 좀 많이 잃어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와중에 또 어디 모 증권사 또 유상증자 소식이 나오니까 또 그 해당 종목은 또 급락을 하네요. 현대차증권이요? 유상증자 소리는 좀 당분간 좀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목적이면 다행이죠. 그러니까 돈이 없긴 없구나. 참 여기저기. 네. 예.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지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